대박! 완전체 엄마표 대만족 술안주로도 짱! 밥도둑! 이상은 서부농산 2단체 김치의 구매 후기에 등장하는 별명들입니다. 딴지마켓이 강력 추천합니다. 서부농산 2단체 김치는 맛과 가격, 위생과 정성 그 모든 것이 완벽한 김치의 끝판왕입니다. 김장맞이 절임 배추와 김치 속도 만나보세요. 2단체. 까다롭기로 소문난 딴지 마켓에서 가장 높은 평점과 가장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상품, 유해화학 성분이 없는 약산성 식물 성분의 빅그린 투쓰리 샴푸입니다. 민감한 문제성 두피를 가지신 분이라면 딱 23일만 써보세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준의 파파이스 제 30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파이스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저보다 미모가 조금 나은 이제 그거 안 하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미모 얘기? 어쨌든 송채영 기자 나오셨는데 오늘 이슈 브리핑은 뭔가요? 요새 청와대랑 새누리당이 무상급식 때리기에 나서고 있잖아요. 혹시 뉴스 같은 거 좀 보셨죠? 네, 뉴스 같은 거 좀 봤습니다. 네. 특히 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은 우리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 막 그러면서 무상급식에 너무 과도한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새누리당도 이제는 무상 시리즈를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무상급식을 이제 공격을 막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상급식이라는 이슈는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 야권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끈 이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과 정부 쪽에서는 이제 그 이슈를 조금씩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 중에서 누리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3살에서 5살 어린 아이들에게 그 어린이집 요를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정부가 이번에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안이 나왔잖아요. 2015년. 근데 0원이에요. 0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대선 공약을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자체 교육청에서 알아서 니네가 예산을 짜가지고 이걸 시행을 해라. 우리는 정부에선 예산을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당연히 그럼 지자체에서 반발을 하겠죠. 우리 예산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시행을 하냐. 그러니까 니네 무상급식 예산 있잖아. 그거를 하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으로 그걸 돌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거의 이해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공약을 해놓고 사실상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무상급식을 끌어내려서 너네 이거 무상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상 시리즈 그만하자. 우리 지금 재정 파탄인데 무상을 이렇게 보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상급식 대신에. 자기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상급식보다 무상 보육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를 끌어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네. 근데 이게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지금 보수층의 논리가 왜 세금을 걷어서 부자를 먹이느냐, 부자의 네. 자녀들에게 급식을 주느냐, 그들은 충분히 네.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가난한 자녀들에게만 주면 된다. 그런 논리죠.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은 보편 복지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죠.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네. 이런 컨셉이거든요. 지금 현 정권 보수정에서 주장하는 건. 그러니까 가난하면 니네 가난을 입증해.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사고방식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 논리라면 말이죠. 그 국민 생명을 보호한 치안. 그러니까 경찰은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집중돼서 배치되지가 않죠? 이 논리대로라면은 경찰은 빈민가만 순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의 치안을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응? 근데 왜 전국에 경찰이 다 깔려 있냐고요. 왜냐하면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치안이라는 거는 이게 국가의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게 보편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보편의 복지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들은 국가가 이 정도 의무는 질 정도가 됐다. 그런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철학의 문제인 거예요.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왜 가난한 그 부자들 자녀들에게 밥을 우리가 대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혀. 그런 철학이 없는 거죠.
뭐를 국가의 의무로 삼느냐 이런 철학이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기본 철학의 문제를 돈의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애들의 전략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기본적으로. 2010년도에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아요. 무상급식 때문에 선거에서 졌잖아요. 엄청난 타격을 얻었을 텐데 이제 이 프레임을 더 이상 야권이 가져가지 않게 만들게 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대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어느 정도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복지를 해주겠다. 노인에게 써줬기 50만 원 주겠다.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뜻인지 모르고 했는데. 복지 얘기를 막 해서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대선 주자 그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복지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그럼 이 복지 재정을 어떻게 다 충당할 거냐라고 이제 문재인 후보였나 그때 얘기를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던 적이 기억하실 텐데 근데 결국 못하게 된 거죠. 못하게 된 상황에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나올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레임을 무상급식으로 돌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무상급식이든 무상보육이든 다 보편 복지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보편 복지 이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사기죠, 사기. 따라해봐요, 사기. 사기고, 자, 이 무상급식은 기본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런 보편적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새누리당의 정부에서는 재정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어떤 방안을 논의를 하자. 뭐 이런 증세를 하든 아니면 법인세 인상을 하든 아니면 부자 감세를 철회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논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정부랑 여당에서는. 왜냐면 선거 때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은 우리 야권의 성과고 그걸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할까봐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APEC 정상회담 때문에 베이징 가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APEC 11개 회원국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 11개 국가에 가면은 대중교통 시스템 하나로 표준해가지고 뭐 버스든 철도든 고속도로든 카드 한 장으로 이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안 내용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네. 이거는 박 대통령이 아니라 박 과장이 제안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국가 정상끼리 모여가지고 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제안할 만한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 모여서 이제 교통카드 만들자고. 이제 11개국 박 정상들이 과장님이 할 모였으니 일이에요, 박 과장님이. 예를 들면 뭐 이 영내 활성화를 위해서 EU는 통합했잖아요. 화폐도 통합하고. 그러니까 EU 통합처럼 네. 그런 통합 비전을 제시하고 강론으로 이제 교통 분과에 박 팀장님이 논의할 그 사이즈의 문제인 거죠. 이게 국가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할 제안이냐. 이게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네. EU 있잖아요. EU. 네. 유럽. 거기는 국가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경도 개방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철도가 다 연결됐어요. 네. 그리고 화폐도 하나예요. 거기도 이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각각께서 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그러면은 굉장히 선도적인 제안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아직 아무 데서도 하지 않은 걸 처음으로 해보겠다. 네, 하여튼 박 과장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두 번째 이슈 브리핑을 한 이유는 이게 이런 제안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네. 그렇게 비난하려고 그랬던 거죠. 뭐 이미 다 총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난 좀 더 해봐요. 저 저는 그만하려고 어차피 이제. 재판도 있고 저 이제 그러니까. 그만하려고요. 참고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결심입니다. 이제 결심이기 때문에 그날 선고되는 건 아니에요. 또 나와요. 걱정하지 마요. 별로 반응이 안 좋은데요. 또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인 줄 알았구나. 이제껏 이렇게 흥미롭고 가슴 시린 엔지니어의 이야기는 없었다. MIT 공학 박사이자 소설 작가 김재형, 그의 파란만장한 러브 스토리, 이상보다 높은 향기. 순수했던 열정과 사랑을 다시 꿈꾸게 한 책?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본 것 같았어요. 이상보다 높은 향기. 올겨울 당신의 심장을 부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 게스트는 말이죠. 신해철 씨 의료사고 관련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의료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짚어봤어요. 오늘은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전현희 변호사님 일단 모시겠습니다. 혹시 얼굴이 낯이 익으신가요? 민주당 국회의원이셨어요. 네, 18대 때. 의원이셨죠. 네. 네. 그리고 지역구에는 출마를 못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전략 공천 받았는데 그냥 불출마 선언했었습니다. 왜요? 소신에 있었어요. 이 침묵은 이해할 수 없다는 침묵이거든요. 네. 당시에 제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당선이 되기 어려운 지역에 도전을 하고 싶어서 강남 을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는 당에서 이제 저를 구제를 하려고 송파갑으로 전략 공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제가 소신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또 지역을 바꿔서 이렇게 출마를 하는 것은 제 원칙에는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불출마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걸 보니까 포장된 것 같은데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정말로 그렇게 그러셨어요? 했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근데 정치인이 아니라 의사 출신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안을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제가 지난 시간에 사무총장님 나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는데 저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환자가 태어난다고 그랬다. 큰 병원 네. 갈 테냐. 네. 그렇게 물어봤을 때 환자가 태어난다고 그랬다. 그리고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안 지켰다. 물론 이건 하려는 말을 병원에서 안 했다는 얘기도 네. 일방의 주장이 있긴 문제이죠. 해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병원에서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안 지켰고 혹은 다른 큰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안 갔어요. 그럼 그게 의사의 면책 사유가 되는 겁니까?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정말 심각하지 않아서 퇴원을 시켰으면 그는 면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의사가 네, 보기에 심각하지 관측. 않기 때문에 네, 퇴원을 네. 시켰다. 항상 이제 그때는 진료 기록이라든지 환자의 검사 내용이라든지 그 임상 상태를 보고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의사가 제가 알기로는 입원을 권유를 했는데 환자가 퇴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퇴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입원을 할 정도로 뭔가 좀 상태가 안 좋다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환자가 퇴원을 요구하더라도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보람의 병원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환자 가족들이 환자가 이제 의식불명 상태에서 입원해 있는데 심폐소생기를 달고 있는데 그 심폐소생기를 떼달라 가족들이 요구를 네. 했었어요. 근데 환자 가족들이 이걸 떼달라 하면 의사가 그걸 떼줘야 되느냐. 근데 이제 때문에 죽는데 예를 네, 들어서 떼면 죽는데 근데 환자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의료진이 그 심폐소생기를 뗐거든요. 떼고 난 뒤에 환자가 이제 집에 가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검찰에서도 그 사안을 이제 형사 기소를 했어요. 의사를 살인죄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나 환자 가족의 요구에 의하더라도 환자가 그 의학적인 상식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치료를 거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환자의 목숨과 생명을 이렇게 살릴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런 경우에는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의사는 환자를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에 위반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법적으로는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민사에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 과실은 인정이 되지만 환자 측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한 이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과실 비율이 조절이 돼요. 그래서 배상 금액이 조금은 낮아질 여지는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의사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할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 환자의 상태나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환자의 상태가 퇴원을 하지 말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이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그리고 어쩌면은 그런 관점에서 분쟁이 결론이 난다면 네. 어쩌면 그 S병원 원장의 태도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S병원의 원장의 태도가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갔던 지점은 일관되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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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라면 분명히 이상했을 텐데 근데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분쟁을 눈앞에 두고는 그때 이상했었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군요, 이제. 지금 아마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자의 당시 상태가 퇴원을 시켜도 될 정도의 아주 긴급하고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당연히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의사로서 통상의 의사로서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환자의 상태가 이것 정도면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면책이 될 것이고요. 그냥 통상의 의사 수준에서 사실상 위험한 상태고 응급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그런 주의를 게을리해 가지고 그런 상태를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 이러면 과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그 당시의 기록이나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큰 듣기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아니 근데 예를 이건 이제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원칙적인 거고요. 네. 우리 그 이제 총수님이 원칙적인 거 말고, 예. 총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네. 그다음에 실제로 나온 진료 기록이랑 네. 제가 비록 치과의사지만 네. 그 제 상식으로는 네. 말씀하신 대로 환자가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복통을 호소를 했거든요. 그럼 복통을 호소하면은 그 경우에 통상 수술하고 난 뒤에 복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열이 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그렇게 하다가 퇴원을 했고 그 다음에 고열이 나서 병원에 내원을 네. 했어요. 그러면 조금 수술 상태가 좀 안 좋구나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이제 소홀히 한 것 같고요. 그리고는 다시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내원할 때는 방사통을 호소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복통에서 통증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걸 방사통이라고 합니까? 모르는 영어가 들어가시죠. 편집! 통증이 이렇게 네. 퍼져나간다고요. 그래서 통증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그게 나중에 부검 결과를 보면 심낭염, 심장 쪽의 염증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사실상 그거는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22일 새벽 4시에 네. 고인이 이 흉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복통까지는 그럴 수 수술을 있다. 했으니까, 네, 배를. 수술한 부위니까. 네. 그런데 수술 후 5일째, 4일째 되는데 흉통을 호소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흉통을 호소했거든요. 흉통에 심낭염이 생기면 진짜로 아픕니다.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했는데 그냥 병원에 새벽이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방치를 했어요. 그리고 6시, 새벽 6시에는 더 심한 통증을 네. 호소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때도 사실 몰핀이나 이런 특별한 그런 진통제. 네, 그냥. 그런 정도만 하고 네. 특별한 조치 안 한 거죠. 사실 그때에 전원을 했다면 환자는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겠죠. 그리고 1시쯤 돼서 심장마비가 심정지가 왔었거든요. 그날 왜 그러냐면 흉통에 심낭염, 심장에 염증이 생겨서 심장 압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심장에 염증이 생기니까 그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사이에 물이 예. 차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 꽉 누른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눌러져서 그게 심장 압전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려가는 혈류도 이제 적어지고 그리고 온몸에 폐혈증이 진행이 돼서 폐혈증 샥이 오고 쇼크이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심장 마비가 심정지가 일어나서 환자가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와서 그날 오후 1시 그 사이에 그 시점에
내원한 흉통을 호소하는 이 시점에는 적어도 이거는 아무리, 이상하다. 네, 늦었지만 네, 그때라도 늦었지만 그때라도 환자의 상태의 이상 상황을 확인을 하고 전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병원에서 긴급히 뭔가 조치를 하든지 했었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가실로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새벽 네, 그때가 골든 타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과실로 인정되기 십상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과실로 인정되면 보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네. 그 동의하지 않은 수술이 있다고 가족 측에서는 주장하고 그리고 병원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수술이 없었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실제로 동의하지 않은 수술이 있었다면 보상액은 얼마나 될까?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정되더라도. 일단 동의의 의미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그는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은 이제 우리 형법상으로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의사의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면 메스로 이렇게 칼로 네. 이렇게 몸을 자르고 그리고 또 약을 먹어서 인체의 생리적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의사의 모든 행위는 기본적으로 상해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아하. 그런데 그게 상해죄가 안 되는 이유는 환자가 나를 치료해도 좋다라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면으로 하든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해 주세요 하는 그게 이제 암묵적인 추정적인 승낙이고 동의죠. 법률적으로 보면 뭔가 네. 사이코패스적인 그래서 과정이네요, 이게. 그런 동의가 있는데 그 동의가 없다면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상해죄가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사안에서 이제 위축소술 혹은 위성형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환자의 동의 없이 했다라는 이런 게 이제 지금 쟁점이잖아요. 그러면 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강 원장이 이번에 기자회견 때 얘기는 자신의 위벽 강화술을 시행을 했다. 네. 제가 진료 기록부를 확인해 보니까 가스트로플라스티 위성형술을 시행했다라고 기록에는 쓰여 있어요. 아하. 그래서 가스트로플라스티면 사실 그 범주가 많습니다. 뭐 작게는 뭐 위밴드술, 그다음에 위축소술, 그다음에 어쨌든 위에 어떤 이제 수술을 했다는 건데 강화술도 그걸 뭐 아주 억지로 넣자면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강 원장의 주장은 장유착이 돼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그럼 칼로 이렇게 떼내다가 보면 위도 만약에 붙어 있었다면 위가 조금 그 구멍이 날거나 아니면 조금은 조직을 떼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나 이제 구멍이 날 수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그 부분을 꼬매줬다. 그래서 다른 게 병원 측의 주장이죠. 위벽 강화술을 했다라는 게 이제 강 원장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수에서는 보니까 위가 위축소술을 하듯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꼬매져 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수술 아닌가요? 조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애매해요. 좀 이렇게 그 접어서 꼬매도 그게 그 위벽 강화술로 볼 수가 있는 건지. 축소가 아니라. 또 실제로 그렇게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가수에서는 그걸 확인을 했겠지만 그런 시술을 해놓은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이게 이제 애매한 상황이라 위벽 강화술의 정체가 사실은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다시 돌아가서 강 원장의 주장을 제가 기사를 보니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 수술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다거든요. 네. 그러면 위벽 강화술을 처음부터 예측을 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것인지 저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 부분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면 그 부분 앞뒤가 안 맞네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멍 뚫을 걸 생각을 하고 위벽 강화술을 예리했어요. 생각했나? 그런 이제 의문이 일단은 제가 들었고요. 예리했습니다. 그죠? 아니, 위가 수술하다가 다치게 될 걸 어떻게 미리 알고 동의서를 받았다는 얘기냐? 네. 그래서 그 예리해요. 부분은 동의서의 이 내용을. 부분을 아무도 지적 안 했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보통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네. 그 수술과 관련된 어떤 잘못된 행위를 응급처치하는데 다른 수술이 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동의서에는 원래 없는 건가요? 그걸 넣을 수도 있는데 이제 네. 통상은 잘 없는데요. 근데 실제로 수술을 하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구멍이 뚫릴 것 같아서 위벽 강화술을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긴급 상황에서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때는 환자를 해놓고. 깨워서 동의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마취 환자를.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 원장의 주장이 그 주장이고 실제로 상황이 그랬다면 그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근데 적어도 하나는 모순이에요. 네. 그걸 네. 미리 설명했다라고 그 부분은 답변하는 건 앞뒤 안 예, 맞네요. 좀 일단 어떤 내용인지 동의서를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거지. 일단 그럴 경우에 이제 동의를 받지 않은 시술을 했을 때 환자의 법적 책임. 그래서 상해죄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 경우에 이 경우는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상해치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동의를 받았는데 그 수술상에 어떤 과실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과실이 있다는 전제에서. 그래서 동의를 이- 받지 않았을 때 배상하기 얼마냐? 제가 첫 질문은 네, 그건 그래서 이제 법적 책임으로 형사적인 책임이 이렇게 될 수 있고 미사 책임으로 이제 손해배상 네. 책임이 갈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손해배상 이거는 이제 민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책임의 체계는 조금 생소한 용어지만 호프만식이라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손해를 두 가지 종류를 나눠요. 적극적 손해랑 소극적 손해. 그래서 고인이 살았을 때에 이제 벌었던 금액, 그 금액. 그리고 앞으로 벌. 네, 그리고 또 이 고인이 앞으로 이제 정년 활동할 때까지 벌 수 있는 그 금액, 그 금액을 계산을 해서 덧셈을 해가지고 계산하고, 그리고 위자료. 위자료는 우리나라 법원에 통상적으로 최대치가 사망사고의 경우에 한 8천 정도를 인정을 합니다. 8천만 원 정도. 그래서 통상 그게 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4, 5천만 원 정도가 위자료가 보통은 나오고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은 수술이었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위자료는 네,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100%를 인정할 때요. 네. 그러면 100%가 아니면 그것도 줄어들겠네요. 또? 그러니까 환자가 퇴원을 요구를 했다든지 뭐 환자 측의 과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경 금액이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가 만약에 한 8천만 원 인정됐다 그러면 환자 측의 소인을 감안을 해서 그게 이제 금액이 깎이게 돼요. 그리고 신해철 씨의 이제 평상시에 그 주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은 국세청에 신고를 한 그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신고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소득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도 이 신고된 소득이 많지 않다면은 그것을 주장을 해서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인이 평상시에 벌었던 그 소득, 세금 신고한 그거는 소득을 기준으로 몇 년치를 평균하는 겁니까? 그는 이제 왜냐하면 신해철 씨가 굉장히 수익이 많았을 시절이 네. 있을 수 있고 최근 몇 년 평균적인 금액으로 판단을 하죠. 사망 그 시점 그 전후에서 평균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그 소득 수준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판단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통상 이 직업군별로 이 법원에서 평가하는, 그래서 뭐 변호사면 평균 소득이 얼마, 교사면 얼마, 뭐 또 의사면 얼마 이런 식으로 일응의 기준을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소득 금액이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일반인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법원 않을 수도 판결에 있다. 의하면 네. 많지는 않습니다. 아하. 제가 그 의료 소송을 하면서 이제 제가 국회의원 하기 전에 의료 소송을 굉장히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한 2, 3억 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신해철 씨가 그런 자료가 이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은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변호사로서 판단하기에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이 이쪽이 아닐까? 네. 라고 말해주실 대목이 있나요? 우리는 캐치하지 못하는? 제 생각은 네. 그랬습니다. 포인트. 네. 지금 이제 소장의 천공이 왜 생겼냐? 소장의 천공이 생긴 것이 과실이냐?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이 사건의 쟁점처럼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소장의 그 위 내시경을 찍거나 그 어떤 이런 개복수를 하거나 이럴 때 소장이나 위장에 천공이 생기는 경우들은 가끔씩 있습니다. 그때에 반드시 의사의 과실로 판단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천공이 생겼을 때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사례에 따라서 판례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판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의사의 대처가 적절했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장의 천공이 생긴 게 과실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이 부분을 너무 쟁점으로 가져가면 일반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자칫하면 유산 사례의 판례에 의해서 이 경우 과실이 아니다라고 이런 판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사건을 제가 맞는다면 그 부분은 물론 주장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소장 유착 박리수를 할 때의 과실이 아니라 수술 이후에 환자의 상태가 통상의 수술 후유증에 비해서 굉장히 심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사후 경과 관찰,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주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환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흉통을 호소하고 병원에 왔을 때 우리 법적으로 보면은 전원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병원에서 처치를 할 수 없으면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돼요. 그것도 제때 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사후 경과 관찰 주의 의무 위반, 그리고 전원 의무 위반, 이런 부분 또 이제 아울러 설명 의무 위반,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한 이후 제대로 대처했느냐 이게 쟁점이다. 네, 실제로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네. 저는 일반인의 관점, 팬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사안이 의료 분쟁의 한 사고 중에 하나로 끝나버리기에는 네.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런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많지만 우리 이제 신해철 씨 경우에는 이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그렇죠. 네. 애도를 받고 있잖아요. 의료사고가 이 정도의 집중을 받을 네. 기회는 사실 잘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앞으로 이 유사한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그런 피해자가 생겼을 때에 정말로 어떤 진상을 규명하거나 피해 보상을 받는 일이 조금은 더 용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제보도 하시기도 했는데 그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의사들의 태도는 deny and defend랍니다. 부인하고 방어하고 미국에서. 근데 미국에서 이런 재단이 생겼대요. 의사도 인간인 이상 실수는 있을 수밖에 없고 의료사고는 영원히 있는데 네. 언제까지 이 태도로 갈 거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 확 발상을 전환하자. 의료사고가 생기면 먼저 가서 의사가 의료사고가 생겼다고 투명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사과하자 먼저. 완전히 발상이 바뀌는 거죠. 네. 그랬을 때 환자도 의사도 고통이 줄어든대요. 그런 재단이 있는데 소리 웍스 이거 있잖아요. 웍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통한다. 이런 모임이에요. 네. 그 재단인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그 미 대학에 미시간 대학인가? 대학병원에 적용을 했더니 네. 실제로 2001년에는 260여 건이었는데 소송이 2007년에는 80건으로 줄었대요.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먼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소송 비용도 평균 연간 300만 불에서 100만 불로 줄고. 네. 그리고 소송 해결 기간도 20개월 이상에서 8개월로 줄고. 제가 이제 의료사고 상담을 하게 되면 환자들의 한 20-30% 정도는 소송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의사가 너무 이게 그렇죠. 거부하고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너무 거만하게 또 부인하고 이래서 화가 나서 진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하고 싶다. 미국에도 마찬가지 케이스인가 네. 봐요. 저도 네. 관련 기사를 찾아봤더니 뉴욕타임즈에 이런 관련 기사도 찾아보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법원에서 보자고 말하기 전에 네, 네. 미안하다고 말해라. 네. 그런 움직임이 미국도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네. 이런 거 실제로 한번, 그랬습니다. 이런 거 네. 한번 해보시죠. 그니까요. 제가 의사들한테 이제 의료법 강의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의료사고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소송을 줄이는 방법은 환자들에게 친절히 설명을 해주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아니, 사고가 생기고 난 다음에, 여기서, 생기고 난 뒤는 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말씀하신 대로 미묘한 그런 게 있어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면 과실을 인정하는 게 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민사 형사에 걸릴 수도 불리하다고 있다는 생각하니까 네, 통상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걸 이제 조금 근데 이런 꺼려하는데, 정도의 발상을 전환을 하면, 네. 실제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의 뭐랄까 획기적인 대중들의 인식 전환이나 의료계나 환자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네. 그나마 좀 덜 아깝겠다는 거죠. 네. 이 죽음이. 네. 단지 한 명의 유명한 스타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사회에 반영을 주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저도 뭐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 일을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파이 씨도 이 사안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같이 하시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잘 되면 변호사 수익이 줄어들걸요? 그럴 저는 수 있겠네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수익이 없더라도 열심히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점점 늘어나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자, 지금까지 전현희 변호사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건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매야? 스킨 밸런스 화장품 덕분이지요. 비싼 모델을 쓰지 않고 품질 개발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좋은 화장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두고 보자. 나도 스킨 밸런스를 써주겠어. 딴지 마켓에 가면 은하계 최저가로 만날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겸손인 정청래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빨리빨리 끝내고 치맥을 가야 됩니다. 아, 저도 지금 빨리 갈 일이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신데요? 아, 제발 잡지 마세요. 왜 오셨어요? 아니, 오늘은, 네, 촉설. 그 말을 하기 전에, 음악 한 곡을 제가 선곡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좀 들으면서, 들으면서. 지금 여기 있네. 도나 돈 얘기하려고. 예산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는군요. 예. 지금 예산 심의위원이시죠? 예. 네.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아세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예. 근데 이 숨은 의미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자방이라 하면,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거에 대한 조어인데요. MB 정권의 핵심적 부정비리 의혹이 있다는, 네. 고 추정되는, 이거를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정조사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4대강은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차 없이 감사원 지적을 받아들여서 뭐 비리를 한번 척결해 봐라 이렇게 했던 사안인데 그게 지금 미적거리고 있었어요. 뭐 24조가 들어갔다, 뭐 20조 이상이 들어갔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담합 의혹도 있고 네. 비리 냄새가 나는 그 주제죠. 그리고 자원외교는 뭐냐면 이런 거죠. 석유공사, 광물공사 이런 데에서 우리로 치면 강원도에 폐광 처리가 된 것을 사요. 몇 조씩. 그리고 그걸 알고도. 알고도. 그런 네. 의혹이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또 그게 조단이고, 게다가. 그렇죠. 조단이죠. 날린 돈이. 네. 그래서 이 자원외교로 들어간 돈이 40조.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얻어낸 건 얼마죠? 별로 없어요. 5조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던데. 네, 그래서 하여튼 40조를 수십 쓰고. 조를 날린 거죠. 날린 거죠. 네. 그거 다 어디로 갔냐고. 근데 계약이 돼 있기 누가 때문에 먹었어, 이거? 그렇죠. 근데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30조를 더 내야 된다는 거죠. 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먹은 거예요. 그다음에 방산비리. 네. 네. 예, 그러니까 무기 도입하고 뭐 이럴 때 실제로 뭐 리베이트를 줬다는 의혹, 꺾기 했다는 의혹, 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은 대부분 규모가 10억, 100억, 1000억이 아니라 조단인 거예요. 조단이죠. 뭔가 누군가 해먹었으면 조단위로 해먹은 거죠, 이게. 그런 거죠. 어쨌든 사자방 비리는 이게 사실은 전 정권의 뇌관인 거죠. 그렇죠. 어느 쪽으로 건드려도 터지면 아주 그냥 그렇죠. 대박으로 그러니까 터지는. 한 군데만 터져도 전 정권은 이것이 밝혀졌다. 부정비리가 있다 그러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이런 아주 폭발력 큰 그런. 그거를 야당이 주장해서 그 특검이 지금 현 정권이 받아줄 리가 없는데 뭔가 변화를 감지하셨군요. 그렇죠. 아, 역시 촉이 있어. 아직 살아있어. 네. 근데 어떤 변화를 감지했어요? 네. 저희가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지. 네. 일단 주장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걸 예상했는데. 논의의 가치도 없다. 네. 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거 뭐 좀 지켜보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라 함은 지금 새누리당이 갈라져 있잖아요. 친박계도 있고 김무성계도 있고 예. 또 한쪽 구석에 친이계도 있죠. 네. 그러면 이 중에서 한번 그럼 두고 보자 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친박계입니까? 친이계입니까? 친김계입니까? 제 촉으로는 네. 친박 쪽인 것 같아요. 친 이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겠죠. 기분 나쁘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아니 이것을 일고의 가치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패턴으로 보면 민생을 챙겨야지 뭐 이런 얘기 민생을 나와야 내팽개치고 지금 뭐 하는 소리냐? 정쟁으로 들어가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정청래 등 강경파에 휘말리는 친노 반성해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정북도 나와야죠. 종북도 나오고. 그런데 잠깐 기다려봐. 그 정도. 네, 잠깐 리액션이. 기다려봐. 친박계 쪽에서 잠깐 기다려봐. 그러니까 친박이라고 딱지는 안 붙였지만 새누리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당 지도부는 친김계잖아요. 어쨌든 누구라고 그건 어느 완전히 계라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하는 쪽이냐, 네. 아니면 내가 차기를 먹어야 되겠다는 쪽이냐,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친 이쪽이 그럴 리가 있겠냐. 그건 빼고 그러니까. 예. 근데 대체적으로 당 지도부로 하면 친이계든 친박계든 좀 어우르면서 좀 이렇게 편들어주는 척 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잠깐 기다려봐라. 이렇게 한번 밀었더니 약간 흔들려요, 지금. 그러면 친김계네요. 그럴 수도 있나? 그리고 방산비리는 지금 수사를 세게 하고 있으니까 좀 보자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촉이 여기서부터 이제 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촉설이죠. 네.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친이와 친박의 심각한 갈등이 친이와 친박이 그러니까 친박과 비박 아닌가요? 아니면 친박과 친인가요? 친이. 어쨌든 이쪽과 저쪽이 아니 이게 근데 약간 지금 친이가 세 갈래잖아요. 약간 세 갈래. 애매해요. 친이의 세력도 잔존해 있고 네. 친박
이 사실은 현 정권 쪽이고 그리고 차기는 우리 거야 하는 김계가 있고. 김무성 계가 있는데. 어쨌든 이쪽 저쪽으로 정리하자고 그냥. 네. 네. 이쪽과 저쪽이 심각하게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지도부가 지금 그거 한번 두고 봐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 지도부죠. 당 지도부는 친김계 아닙니까? 말하자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 이제 김무성 친김계 차기 정권은 우리 거야. 네. 하고 이제 그 개헌을 한번 들이박아 보려고 했는데 지금 현 정권을 진 쪽에서 조용히 해. 네. 그래서 주저앉혔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힘의 균형은 어쨌든 정권을 지는 쪽이 훨씬 지금 더 강하니까 주저앉았잖아요. 깨갱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그냥 죽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차기다. 그러면 친박과 친이계를 이간하는 거 아닐까요? 친김계가 그러니까 이 사안이 이럴 던져지면 수 있어요. 둘이 붙으면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친박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친이계에 묵게 내지는 도움을 받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친이 쪽의 그 구 권력에서는 지금의 친박의 여러 가지 뭐 부정 비리나 밝혀서는 안 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기 어렵겠죠. 근데 두 세력을 등에 업거나 두 세력을 나는 배제하고 새로운 미래 권력을 창출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둘이 하면서 싸워서 뭐 그럴 이렇게 수 있죠. 그게 이간계, 근데- 김계. 근데 저는 약간 다르다고 네. 생각하는 게 친이계라는 게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상 친이계는 없어지다시피 했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친박으로 많이 가거나 혹은 김무성계로 붙거나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친이계라서 우리가 친이계로서 어떤 주장을 하거나 아니 뭔가 세력을 꾸린 사람들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친박과 친이를 이간질할 이유도 없고 이간질한다는 의미는 네. 어쨌든 전 정권에 붙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이루는 일군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게 친박으로 갔던 간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친박에 붙어 있다면 그 원조 친박과 그 사람들이 어쨌든 새가 갈라질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예를 그래서 들면 분열을- 그런 분열을 갈등을 위한 말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떨어져서 일로 와라. 네. 이게 만약에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야당의 국정조사를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해설이네요. 그렇죠. 네. MB 정권을 어쨌든 지금의 박근혜 정권에서는 버리고 간다. 얼마나 버리고 갈 것인가. 정리하고 간다.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MB계와 지금 박근혜 친박계의 전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근데 저는 약간 뉘앙스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총수님 설명한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이제 김계. 친김계가 네. 이간질을 시켜서 니네가 어디에 붙어 있건 우리한테 와라라고 하려면 MB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MB를 공격하면 친이계의 마음을 얻을 수 아니 없으니까. 공격은 이쪽이 하는 게 아니죠. 야당이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공격하는데 그걸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방어를 하면서 친이계한테 오라고 마지못해 해야지. 받아주는 척하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전 정권을 털고 가야 지금 현 정권의 인기도 올라간다고 하는 이런 저는 포장도 근데 해가며, 예. 여기서 저는 사실은 어쨌든 대우를 흔들겠다는 거죠, 제 말은. 박근혜 정권 들었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수를 한번 논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처하면 MB 청산 작업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 카드를 통해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겠다. 그거는 과거 정권들이 항상 써왔던 방법. 항상 써왔던 방식이죠. 전두환을 보내는 노태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두환 추징금. 이거 네. 인기가 많잖아요. 이런 카드는 여권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사자방 비리 같은 경우는 최후의 카드로 쓸지 모르겠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정권이 가장 힘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의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제 가설은 생각해 봅시다. 현 정권이 전 정권을 구성했던 사람들로부터 혹은 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현 정권에 힘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인기가 올라가는 대신에. 그런 혼란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김계가. 그러니까 그거는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간의 암투가 시작됐나? 뒤에서. 아니면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노림수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노림수가 뭐지가 뭔가요? 뭐지? 그 노림수가 뭐지를 말해줘야 그러니까. 톡설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항상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 권력이고 2년 차인데요. 최정점인데 네. 위기 모면용 카드로 이것을 그건 아니잖아요. 쓰려고 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주체가 청와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4대강이나 방산비리는 이미 뭐 너무나 많은 의혹이 불거졌었고, 그리고 자원외교는 하베스트라는 그 회사 있잖아요, 캐나다. 근데 그것은 아까 예를 든 대로 거의 폐광 직전에 광산을 그냥 돈 수조 들여서 산 꼴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꼬리를 팍 잡혔어요, 이번 국정감사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차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서늘히 해석하면. 그러면 네. 우리 정권은 불거진 비리에 대해서는 뭐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라고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언급한 새누리당 의원은 누군가요? 지금 협상은 우인군 원내대표하고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밀당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완구 지금 원내대표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태도가 얘기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럼 이완구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박이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총수님의 약간 그게 약간 헷갈리네. 이상해지는 아니,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양다리가 걸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자기가. 그런데 요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MB의 위기가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또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여권의 불리한 이슈에는 분명한 거죠, 지금. 뭔가 애매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뭘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 문학적 소양이 좀 뛰어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진짜 소설을 쓴다면 친박의 입장으로는 김무성의 세력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언제든지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김무성이 너무 강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서 반기문을 띄우는 것 자체가 김무성 대표로서는 무지하게 불쾌한 일이죠. 두렵기도 하겠죠.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친박으로의 정권 재창출에 대한 조급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그런 관점에서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뭐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박이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친박이 그거를 친김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게 사자방 아닌가라는 비리가 왜 생각이 들어요. 친김을 견제하는 수단입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친김 쪽에 친이가 더 많잖아요. 친박보다는. 그렇죠. 거꾸로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친박이 네. 묵인 내지 방조 내지 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수확도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번에는 그렇죠. 김계를 견제하기 위해서 친박 쪽에서 이걸 받아줄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설은 예. A, B 다 있는 거 아니에요. A가 이걸 이용하든 B가 이걸 이용하든 어느 쪽 그렇죠. 한쪽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만 하는 얘기인데 이게. 둘 중 하나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 덕분에 우리 각하가 소환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 않을까? 자, 이건 예언입니까? 그럼 내년 전국에 대한? 그렇습니다. 오. 제 예언이 네. 대체적으로 맞았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너무 이것은 스트레인지하다. 스트레인지. 자, 요 얘기 하나 드리고요. 예산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도 잘 안 하고 뭐가 뭔지 어렵고 그렇게 하는데 360조나 되는 예산을 지금 국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먼 돈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무상급식 뭐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삼성 R&D 세제 혜택 1조 3천억 해줘요. 그거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R&D에 자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고용도 늘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국하고 베트남 고용만 늘어요. 우리는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1조 3천억을 해줘요. 저희가 실제로 야당에서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주옥 같은 얘기도 많이 해요.
하는데 주옥 같은 얘기. 하는데 네. 실제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건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아까 돈 얘기했잖아요. 돈 전쟁 중이거든요. 예산 전쟁 중인데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근데 무슨 정치적인 사건, 쟁점되는 사건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관심이 많은데 예산 문제만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사실 진짜 그 중요한 문제긴 해요. 네. 왜냐면은 그 돈을 뿌려줘서 그 돈을 뿌림으로 해서 자기 세력을 계속 유지해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세력들이 결국은 그 돈이 타고 내려가서 어느 시점에 광화문에 와가지고 굶어 죽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주머니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돈이. 그런 얘기는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파이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 작가입니다. 제가 이번에 딴지와 손잡고 저의 작품을 팔게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품도 훌륭하죠? 그리고 이 액자도 좋은 겁니다. 나무로 만든 좋은 액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주십시오.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왜 제가 돈이 필요한지는 곧 아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의 작품을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 방송에 나갈 때쯤 살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사주셔서 이분이 꼭 구속되기를. 많이 사서 뭔가 할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크게 벌려서 구속이 되고 그래야 그림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훌륭하게 얘기시네요. 자, PPL 뭐라고요? 아로니아진. 아로니아진. 근데 저한테 온 게 이거밖에 없어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효능, 총수님 효과 보셨나요? 아니, 저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아로니아진을 저는 안 먹고 있어요. 근데 저도 저거 PPL 봤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저는 그래요?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사먹는지 모르겠는데. 효과가 확실히 있나 봐요. 모르고 저는 건강식품 자체를 믿질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네, 그렇긴 한데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너무 많이 팔려서 광고 한번 해준다는 거예요. 아, 돈을 따로 받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본인들이 한번 해준다는 거. 돈을 많이 벌고 본인들이? 있으니까. 고맙다고. 어차피 잘 팔리는데 한번 해줄게. 네. 감사합니다. 훌륭하네. 이렇게 된 광고예요. 우리 거 좀 사달라기보다는. 그럴 정도로 많이 팔리는데 저도 이해는 잘 안 가지만. 하지만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네. 엄청나요. 자, 2부는요, 저희가 계속, 모든 유가족들을 한 번씩 만나볼 때까지 계속 이어가겠다고 예고해드린 순서입니다. 오늘은 성호 아빠 최경득 씨를 모시겠습니다. 예, 2학년 4반 최성호 아빠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진위가 왜곡됐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못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뭐 일단 제가 듣기로는 성호 옷을 입으시기도 하고 그러신다고. 예, 근데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도 혹시 성호 예, 옷 성호 옷 입으시나요? 입고 애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입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몸이 좀 커서 조금 미안하고 입으면 좋아요. 그냥 좋아서 그냥 입고 다닙니다. 제가 사고 났을 때는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연락 받고 인터넷 뉴스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이 옆에 진도까지 가는데 24시간이 걸렸어요. 오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아이한테 가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울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차 안에서 미친놈처럼 계속 밤새도록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17일 날 오후가 돼서야 제가 진도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 엄마
아이 엄마하고 가족들 와 있는 거 보고 아수라장이 돼 있는 체육관 팽목항 그걸 보고 아이 옆으로 가보고 싶다. 우리 애가 거기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아이한테 가려고 해경배를 타고 17일 날 오후에 5시경에 사고 현장으로 갔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떨어진 한 300-400m 떨어진 곳에 그냥 해경배가 이렇게 빙빙 돌더라고요. 제가 탄 배가. 작전에 방해가 되니 구조에 방해가 되니 여기서 이렇게 보시라.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배는 엎어져 있고 30-40분 있으니까 작전에 방해가 되니까 구조 작전에 방해가 되니까 팽목항으로 돌아가셔야 된다. 구조 작전에 방해가 되면 당연히 돌아가야 되겠죠. 내가 물에 뛰어들고요. 어떤 걸 하고 싶었는데 구조 작전에 방해가 된다니까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해경배 편에 민간 잠수사 3분이 옮겨 타셨어요. 아이들을 구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3분 중에 2분은 이미 지치셔가지고 잠을 자시더라고. 한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7일 날 새벽 3시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배 철수할 때가 17일 날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배만 6번 옮겨 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해경이 저쪽 배에 가서 기다려라. 이쪽 배에 가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우리 작업에 방해되니 기다려라. 그래서 배만 6번 옮겨 타신 분들이었어요. 잠수는 한 번도 안 하시고. 잠수 장비만 들고 6번 배만 옮겨 타시고 네. 물에 한 번 들어가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시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시신이 떠오르는 게 보여서 그 시신 건지러 한 번 들어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잠수를 하신 게 아니고 물 위에 시신이 떠올라서 그래서 물에 들어가 본 게 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뭐 해군이나 해경이나 다른 잠수사들이 들어갔다가 민간 잠수사 말고 뭐 해군 소속 잠수사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현장에 그때 있을 때는 배들은 많은데 세월호 주변에는 고무보트 하나 이렇게 돌고 있었고요. 그렇게 팽목항으로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이후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지점들은 또 언제 어떤 일들을 겪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대통령이 오고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항의를 받고 많은 지시들을 했어요. 그 다음날이 돼서 가족들이 변한 게 없으니까 바지선에 계속 올라가서 사고 현장을 엄마 아빠들이 들어가는데 수색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몇 명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흥분을 계속했었어요. 19일 밤이 되니까 거의 폭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안 구해주느냐. 뭐 장관이 와 있고 해경청장이 와 있어도 소용이 없었고요. 우리가 대통령한테 직접 가서 사정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날 밤 해서 저희가 대통령한테 가자 라고 해서 이렇게 체육관에서 사람들이 많이 출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버스 타고 가자고, 체육관 앞에 있는 버스 타고 가자고 왕창 나와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버스 기사를 어디로 빼돌려가지고 버스가 못 가더라고요. 걸어서라도 가자. 그래서 진도대교까지 걸어갔었죠. 20일 날. 진도대교 앞 조금 떨어진 곳에 도착하니까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쳤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그때 몸싸움했던 기억이 나고요. 왜 우리가 못 가는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부모님들
10여 킬로 이상 걸어오시면서 외친 거는 우리를 살려내라. 아이가 보고 싶다. 왜 안 구해주느냐. 그러는 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성호 나왔다고. 성호 나왔다고. 누나 연락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앰뷸런스에서 아들 만져보니까 손을 이렇게 하고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예. 뭔가를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하고 나왔고 다 젖어 있었고요. 차가웠습니다. 17일 날 제가 백목에 처음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물에 손을 넣어봤거든요. 물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19일 날도 손을 넣어봤는데 물이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9일 날 우리 내 새끼가 죽었겠다. 나도 이렇게 차가운 물 속에서는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9일 날. 그랬더니 20일 날 나오더라고요. 신이 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올라와서 장례 치렀는데 저희 아들이 4월 16일 날 저희 집사람 성엄마한테 문자 보낸 걸 지금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4월 16일 10시 6분이에요. 엄마한테 문자 보낸 게. 대통령이 보고받았다고 한 그 시간 뒤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살아서 갈게요. 우리 아들 그랬는데 10시 6분에 걱정하지 말아요. 살아서 갈게요. 우리 아들 그랬거든요. 이게 엄마한테 보낸 마지막 문자예요. 근데 아이를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며칠 있다가 우리 아들놈 쓰던 컴퓨터 열어봤는데 우리 아들놈이 트위터에다가 4월 16일 날 올려놓은 걸 봤어요. 4월 16일 날 10시 4분까지 트위터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배입니다.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아들놈이 10시 4분까지 내가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알린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그거 보내고 나서 10시 6분에 엄마한테 문자 보냈던 거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서 갈게요. 그랬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요? 자식이 살려달라는데 아빠는 옆에서 구해주지도 못하고 엄마한테 살아서 온다는데 그럼 내가 못 구해줬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요? 그럽니다. 누가 답 좀 해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살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해경이 3일 동안 떠오르는 시체만 건졌다는 거 나중에 알았습니다. 백록항 가면 가족 상황실이라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요. 그 박스에 가면 매일 오후 5시에 해경이 실종자 가족들한테 오늘 작업한 내용 브리핑하는 장소입니다. 브리핑하는 장소고 그 가족 상황실 안에 들어가면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월 16일 부양된 시신 몇 구, 17일 부양된 시신 몇 구, 4월 18일 부양된 시신 몇 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월 19일부터 선내에서 시신 몇 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경은
3일 동안 민간 잠수사들 다 못 오게 막아놓고 외부의 도움 다 거절하고 군함도 거절하고 애들 다 죽으니까 떠오르는 시신만 건졌습니다.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양된 시신만 건졌다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구조가 아니고 시신 인양한 거죠. 애초부터 구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다 죽으라고 기다린 겁니다. 구조할 줄 몰랐든지 아니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구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5월이 되고 가족들 전국으로 서명 다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1,000만 명의 뜻을 모아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상조사해달라고. 아이들의 죽음에 관여된 자들 지은 죄만큼 벌 주라고. 그래야 안전한 사회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서명 받으러 다녔습니다. 누가 이런 일 저질렀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 지은 죄만큼만 들도 말고 지은 죄만큼만 벌 좀 주십시오. 나중에 애들 보면 좀 덜 미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서명 받으러 다녔습니다. 350만 명 서명 받아가지고 국회로 전달했었는데 전날 밤 제가 그걸 다 박스에 담았습니다. 가족들하고. 그렇게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350만 명의 서명을 들고 갔는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처음에 국감인지 국정조사인지 시작할 때도 가족들이 갔습니다. 시작하는 거 보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한다니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물에 빠졌는데 계약된 업체 기다린다고 다 거절했다고 그런 얘기 들리고, 사고 진상조사해달라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못한답니다. 그때부터 농성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무엇을 해야 될지 가족들이 상의를 하고 단식하자. 진상규명 의지가 보일 때까지 단식하자. 차라리 굶어 죽자. 저희가 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법도 모르고 애들 건지는 재주도 없고 그래서 목숨 걸자. 그런데 40일이 넘게 굶은 아이 아빠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언론은. 대한민국은. 그래서 9월달부터는 간담회 다닙니다. 우리 가족이 언론이 되자. 직접 가서 만나서 얘기하자. 어디든지 불러주면 가자. 가서 우리가 직접 하자. 그래서 지금도 간담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자유와 정의가 가득 찬 나라는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근데 사고 이후에 제가 본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이 나면 불을 끄는 게 상식이고요. 애들이 탄 배가 엎어지면 애들부터 건지는 게 상식이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왜 못 구하는지, 왜 안 구하는지, 왜 구하러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막는지, 내가 아는 대한민국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다니고요.
그저께도 다니고 계속 갑니다. 5월달에 가족들 손을 잡아주면서 가족들 가슴에 연이 남지 않도록 진상조사하겠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언제든지 찾아와라 만나주겠다. 라고 하던 대통령은 지금 없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알던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두 분이 우리는 언제까지, 최소한 언제까지는 이 일을 하자고 의논해 보셨어요? 아들한테 안 미안할 때까지는 해야죠. 최소한 안 미안할 때까지. 아이들의 죽음에 관여가 됐던 사람들이 지은 죄만큼 벌 받을 때까지. 그러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이를 추모할 수 있겠죠. 기억하고. 힘들어하는 집사람 위로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시청자들이나 혹은 생활 중에 만나시는 다른 분들한테 부탁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진상 규명 똑바로 해달라고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루트가 되든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게시판이든 혹은 예, 뭐 자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일요일마다 가족들 총회합니다. 가족 대책이 총회합니다. 거기 가보면요. 자식 잃은 부모만 500명입니다. 저는 총회 갈 때마다 그 무게에 눌립니다. 사람을 쥐어짜는 것 같습니다. 분향소에 가도 아이들 사진만 250명입니다. 사람을 막 짓눌러서 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그건 해소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족들 가슴에 연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분처럼 저희 가슴에 이미 한이 되어서 맺혔지만 조금 풀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진실규명의 노력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죠. 네. 네. 법을 통과시키는데도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법으로 과연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질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밝혀지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내가 그 얘기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얘기 있으세요 지금? 성호가 어떤 아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네, 거기까지 하고. 네. 저는 작년 12월 30일 날 저희 아들 보고요. 4월 20일 날 아들을 처음 봤습니다. 시신이 된 아들을 처음 봤습니다. 아들을 다시 보는데 4개월 가까이 걸렸고요. 다시 만난 게 시신이어서 집사람한테는 얼굴을 안 보여줬습니다만 저만 봤습니다만 너무 미안하고요. 그냥 국어 선생님이 되려고 했던 그리고 작가가 되고 싶어 했던 그런 아이였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은 아주 컸었거든요. 보여주고 싶었던 세상은 컸었는데
다 못 보여줘서 미안하고요. 4월 11일 날 해외여행 시켜주겠다고 끊었던 티켓을 7월 달에 아이 영정사진한테 줬습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묻을 수가 없고요. 아이들 하나하나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고 누군가의 희망이고 저에게도 전부였고요. 모든 부모들에게 전부였는데 숨 쉴 때마다 생각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아빠 최경덕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은하계에서 가장 재밌게 설명하는 책. 딴지 편집장 너브리의 고전문학 읽은 척 매뉴얼. 아직 고전을 모르는 분들께, 그리고 이미 고전을 알고 있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는 분께는 저자 사인본을 배송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미친 김 감독이라고요. 김 감독님이 오늘은 만든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영상 해설만 하는 것으로 짧게 네. 진행하겠다고. 얼마나 반갑은지. 그동안은 각종 수식과 이해할 수 없는 그래프를 들여다보면 힘들었는데 오늘은 영상만으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자, 미친 김 감독. 그럼 일단 영상을 볼까요, 먼저? 네, 그럴까요? 네. 네. (4월 17일) 참사 다음 날부터 정부는 침몰 원인 규명에 필요한 세월호 항적도를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의 조사 과정은 매우 이상했다. 해외에서는 선박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레이더 자료를 확보하고 AIS 데이터로 보완을 하면서 사고 원인을 파악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레이더 자료가 오차도 적고 조작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AIS 데이터만을 기초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자연으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보건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는 140도로 직진하다가 누락 구간 안에서 제주도를 향해 145도로 변침했다. 그런데 우회전이 잘 안 되자 조타수가 전타를 돌렸다. 그러자 세월호가 심하게 기울었고 그래서 엔진을 급히 껐다. 그 뒤 바로 이 지점에서 조류에 떠밀려 올라갔다. 즉 어디에서도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자료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한 것은 세계적인 뉴스 채널 CNN이었다. This is CNN breaking news. The Sewol crew member is still asking. 4월 28일 CNN은 사고의 전 과정을 목격한 둘라에이스 선장을 만났다. 문 선장은 놀랍게도 사고 5분 전인 8시 45분부터 레이더를 통해 세월호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CNN에 중요한 영상을 제공했다. This is the first image of the doomed Sewol ferry. 이것은 정부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가 병풍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이 사실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혀줄 결정적 증거였다. 왜냐하면 이 부근에서 180도에 가까운 급회전을 하며 침몰하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월 14일 CNN에 이어 중요한 자료가 등장했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가 진도 VTS 관제 영상을 복원했던 것이다. 이어서 복원 작업을 담당한 업체가 레이더 항적 자료의 일부를 발표했다. 이 레이더 영상만을 가지고 추적한 선박의 물표 위치인데요. 그런데 이 새로운 데이터를 보면 왜 정부가 그동안 레이더 자료를 외면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침몰 직전 세월호의 새로운 항적을 살펴보자. 세월호는 좌회전을 했다가 급하게 우회전을 하는 수상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직진하다가 제주도를 향해 정상적인 우회전을 했다는 선원들 주장이나 기존의 정부 발표와 다르다. 그리고 1분 30초 후부터 배의 속도는 10노트로 매우 줄었지만 아주 날카롭게 180도 급회전을 시작한다. CNN은 이 광경을 목격했던 문 선장의 증언을 정확하게 보도했다. He says the ship suddenly made a sharp right turn at a very slow speed. 바로 이 순간 세월호에 타고 있던 김시연 학생, 시연이는 핸드폰으로 이 순간을 고스란히 담았다. 그럼 이 시점의 커튼의 모습을 확대해서 살펴보자. 그 위에 배가 표류할 때 커튼을 겹쳐보았다. 표류할 때 커튼은 펼쳐져 있는데 현재 커튼은 앞자락이 선미 방향으로 휘어져 있다. 그리고 뻣뻣한 재질의 커튼이 날리면서 뒷자락은 아주 선명하게 접혀 있다. 배가 급회전을 하면서 요동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가로 올라가려던 아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다. 촬영하던 시연이도 쓰러진다. 이런 현상은 회전하던 배가 바닷물과 마찰 때문에 속력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겁에 질린 이 아이는 차마 눈을 뜨지 못한다. 이때 수납장 아래쪽엔 그림자가 보인다. 각도를 보면 천장의 실내등 때문이 아니라 선실 창문에서 들어온 빛 때문에 생긴 것이다. 시연이 방은 배의 오른쪽 끝이었다. 그런데 배가 해 뜨는 동쪽 방향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빛이 방 안쪽까지 들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55초 동안 촬영되던 영상은 꺼진다. 이런 대회전은 세월호의 최대 선회 성능을 넘는 엄청난 회전이다. 이런 대회전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해지는 것일까? 첫째, 선원들이 여기서 전타를 돌리고 나서 이 시점까지도 전타 상태로 계속 놔두어야 한다. 둘째, 두 개의 스크류 중에서 오른쪽은 끄고 왼쪽만 가동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법정에서 기관장이 오른쪽은 끄고 왼쪽 엔진만 켜놨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이런 행위로 인해 세월호는 더욱 급격히 기울어지며 침몰해 갔던 것이다. 그리고 급회전이 끝나자 수연이가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거의 동시에 덕화가 119에 신고를 했다. 8시 56분 시연이는 다시 영상을 촬영했다.
아이들은 주변의 물건을 붙잡지도 않고 얼굴도 못 들던 아이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 후 시연이의 영상에 담긴 학생들 중 단 한 명만이 살아남았다. 좀만 잊어달라고 했는데 진짜 좀 있었는데 우리 진짜로 이만큼 귀여운 거야. 진짜야. 다른 사람들은 살고. 이 동영상의 내용은 마지막 침몰 구간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U자로 돌잖아요. 예. 이렇게 정부 발표로는 이게 있거든요. 이제 정부 발표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부터 엔진이 꺼지고 예. 요 지점에서 꺼지고 배가 둥둥둥둥둥 이렇게 떠올랐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둘라이스에서 찍은 영상, CNN을 예.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뱃머리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반대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배는 여기서 이렇게 180도 돌았을 것이다. 예. 그래야지 그쪽 방향을 보니까. 예. 그게 요 구간에서 일어났다. 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재구성하신 거잖아요, 이게. 예. 그죠? 그렇죠. 그리고 시연이가 남긴 영상에 커튼의 위치나 혹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위치를 보아 예. 예. 당시 시연이가 있던 그 방의 지점이 선미? 예. 선미 오른쪽. 우측. 예, 우측. 선미 우측이었는데 해가 동쪽에서 예. 올라오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표류했다면 네. 이 시연이 방은 절대 창문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동쪽에서 아침이었잖아요. 동쪽에서 빛이 오는데 창문이 밝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내 등에 네. 그런 그림자만 있어야 돼요. 해가 여기 있으니까. 예, 예. 네. 오른쪽이니까. 해가 여기 있고 시연이 방은 반대쪽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이 그림대로라면. 예. 근데 그러니까 해가 정면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그림자를 만들 수 없는데 그림자가 있는 걸 보면 이 배가 반대쪽으로 뒤집어져 있다는 거죠. 해를 바라보고. 둘라이스가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이거 사진으로 남았어. 동영상으로. 그래서 배 방향을 반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AIS 데이터가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정부가 이때까지 쭉 발표해왔던 이 AIS 정보 그리고 레이더 정보 그죠? 네. 레이더 정보도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네. 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AIS는 뭐 거의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배가 이렇게 표류했다고 하는 것은 레이더 정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레이더 이제 전문가분을 만나서 묻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가 보여요. 아, 그래요? 레이더에서? 여기서 좁아지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아하. 전파를 반사하는 각이. 요걸로 봐서는 이 모양인데 레이더를 보면 요 부분에 요렇게 네. 소위 배가 돌기 위해서 원을 크게 그리는 부분이 있군요, 여기에. 네. 그래서 이것만 했다, AIS만.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이 AIS 상적이, 틀린 것이라는 걸. 그렇죠. 틀렸다는 건 조작됐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봐야죠. 네. 내가 말해버렸네.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내가 총대내려고 했는데 미리 했어. 실수. 빨리 끝내려고. 내가 말게요, 내가. 감독님 입에서 나오고 나는 말 안 했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왜 그래요? 어쨌든 감독님 동영상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 AIS 정보가 틀렸다. 아, 틀린 정도가 아니라 아까 보셨으면 유심히 보면은 봤겠지만 제가 그거 설명이 좀 미흡했는데 하얗게 칠한 아까 이렇게 레이더 항적을 기반으로 했다면서 이렇게 배가 오는 궤적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레이더 궤적 자체가 왼쪽으로 쭉 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원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좌타 넣다 좌타 할 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노란 구간 앞.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린 한 번 봤는데 자기가 10번 봤겠지만. 맞아. 응? 지금 정부 발표는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배가 여기서 휙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네. 그리고 아까 저 좌타 부분이라고 하는 윗부분 누락 구간 쪽 거기 레이더 항적을 보면 왼쪽으로 꺾였다가 오른쪽으로 와요. 그건 감독님 지금까지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게 레이더 항적이 나와요. 배가 그냥 쭉 온 게 아니라 한번 크게 돌았다가 이렇게 돌았다고. 네, 그럼 레이더는 조작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면 레이더에서도 문제가 레이더의 문제는 레이더 전문가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지금 시간은 자, 그럼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리고 그 엔진이 살아 있었다는 얘기 이때까지도
선원들이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예, 타도 아까 영상에도 살짝 나오지만 우선 전타를 넣어야지. 만약에 여기서 중립으로 탈을 세우거나 좌타를 넣으면 이 궤적을 못 그려요. 저쪽으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고 후 한 4분이 지날 때까지 계속 전타 상태로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회전 끝까지 돌리고 있었다는 거죠. 네, 계속 유지 4분간. 이렇게 돌렸다가 배 기울어지네 하고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돌리고서 계속 꺾어서 여기가 배가 180 돌 때까지 계속 3, 4분을 계속 있는 핸들을 거예요. 쥐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그림대로라면. 그래야 이렇게 돈다는 분석에 도달한 거죠, 지금. 그렇죠. 놀라운데? 자. 그러면서 이 배가 그렇게 돌았다는 건 레이더에서도 나오지만 한 학생이 남긴 영상에 커튼과 해, 창문을 통해 들어온 해를 보고도 알 수 있다. 해는 이해했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거는 커튼의 방향이에요. 이거가 좀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종의 달리고 있다에 대한 어떤 검증인데요. 진한 게 정지식 커튼 모양이에요? 예. 나중에 표류할 때 늘어진 상태로 커튼이 축 자연스럽게 늘어진 상태로 사이드로 이렇게 조류를 따라 밀려갈 때 커튼의 모습을 제가 따온 거예요. 아, 이게 그 커튼의 모양이고. 그럼 밑에가 배가 돌 때 커튼인 겁니까? 예, 맞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맨 앞자락을 보시면 아까 영상에서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렸는데 맨 윗게 바로 표류할 때의 커튼이고 이 밑은 현재 시점에 그 시연이가 찍을 때의 그러니까 모습을 이 배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커튼이 오른쪽을 밀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리면서 원심력을 받으니까 차 안에 이렇게 커튼이나 이런 거 봉고해 놓으시면 이 달릴 때나 쓸 때 커튼이 늘어져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시죠? 한쪽으로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뭐냐면 이 배가 사이드로 조류에 의해서 이렇게 쭉 앞으로 가질 못하고 쭉 밀리면 밀릴 때 커튼은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펼쳐져 있고 굉장히 빳빳한 재질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시연이가 찍은 이 커튼을 보면 앞쪽 자락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서 뒤쪽을 향하고 있어요. 선 밑쪽을. 오른쪽 제일 뒤에 끝방이 배가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끝방이 휙 돈 거잖아요. 끝방이 휙 도니까 커튼이 뒤쪽으로 향했다. 이런 설명인 거죠. 10노트로 그때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력은 정부도 발표했기 때문에 자기들만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커튼은 그리고 여기가 가장 극명하죠. 뒤쪽으로 그러니까 앞쪽에 커튼이 이렇게 뒤로 싹 가면 접히잖아요. 무게에 의해서. 이게 모였다 커튼이 이렇게. 예. 요런 늘어져 있을 때 커튼. 요런 각도의 각도였는데 이게 한쪽으로 밀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접힌 거다. 예. 꼼꼼하다. 말이 되네요, 그죠? 그런 장면이 그 시간대에 하필 그때 시연이가 찍은 동영상에 있고 그때가 바로 레이더가 이렇게 돌아갔다고 하고 그때가 둘라에이스 선장님이 급하게 우회전을 돌았다고 하는 그 지점이다. 예, 선장님은 이 밑회전을 오시면서 하여튼 주의 깊게 보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빙 도는 계속 모습. 보셨으니까.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처음 들으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뒤에서 만약에 리어커를 끌고 가는데 아이가 2명이 밀고 있는데 한쪽에는 안 밀고 왼쪽에가 막 밀어버리면 몸이 이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저도 이 사실 알고 되게 놀랐는데 법정 그 자료에서도 이미 나오더라고요. 그 검경 합동수사본가 그 전문가 자문위원단장인가요?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법정에서. 그때 이 기관장이 왼쪽 엔진을 그러니까 오른쪽 엔진만 끄고 왼쪽 엔진을 뭐 반쯤 살려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왼쪽 엔진만 어쨌든 두 엔진이 똑같이 않고 한쪽은 끄고 혹은 반쯤 살리고 한쪽만 더 왜 하필이면 오른쪽만 끄고 왼쪽을 살려뒀냐 이게 당연히 이 도는 각이 예리해지잖아요. 왼쪽 엔진만 살려뒀어. 예리해지면 배가 넘어지기 십상이겠죠. 되게 당연히죠. 왼쪽으로 확 더 들어가죠. 근데 왜 이런 걸 더 깊숙이 선원들을 데리고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의문이죠, 이것도. 아하. 자, 오늘 이 동영상의 요점은 3가지입니다. 발표된 가장 최근에 나온 레이더 영상을 보면 초기부터 정부가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AIS 정보는 틀린 것이다.
여기서부터 엔진은 죽지 않고 계속 와서 한쪽 엔진만 끄고. 더군다나 이 지점에 획 돌아가는 지점에서는 한쪽 엔진만 더 강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면 계속해서 풀로 전타를 돌리고 있어요. 풀로 전타 좌회전을 돌리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쯤에 가서야 표류를 하든 말든 하는 거죠. 다 돌고 나서. 또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전타를 이렇게 돌고 나서 나중에 발견됐을 때 중립에 와 있어요. 누군가 탈을 중립에 딱 놓은 거예요. 다시 돌려가지고. 네, 딱. 가만히 있으면 돌아가는 게 만약에 아니라 여기서 꺼졌다면 모든 게 그 타가 오른쪽으로 꺾여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오른쪽으로 계속 누워 있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끝까지 돌렸다는 걸 숨기려고 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지금 그렇게 보죠. 감독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김 감독님이 얘기한 배는 이렇게 됐다를 놓고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겠네. 왜 이렇게 된 거야? 서론들한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당연하죠. 박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퀴즈에 당첨되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보내면서. 네. 그래서 제가 당첨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들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물론 이런 사람들 뽑았습니다. 모든 퀴즈를 너무나 성실하게 그림까지 다 포함해서 보내준 사람들 있어요. 수고했다고. 그럼 정답과는 관계없이. 무관하게. 정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이런 분들. 애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으로 부인이 밖에서 술 마시고 어울린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부인께서 파파이스 퀴즈 당첨된다면 참석을 허락하셨습니다. 와. 3살 된 막내가 태어난 후 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쯤 떠나게 해드려야죠. 살려주세요. 너무 애절하지 않아? 이분 오셨어요 혹시? 여기 이런 분. 또 이런 분도 있어요. 45세 전업주부 여성인데 만약 초대하신다면 뛰어난 미모의 24세, 21세 두 딸을 동석할 수 있습니다. 왜 뽑았는지 알겠네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시티즌4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설들을 보냈어요. 어떤 분들이. 근데 제가 오늘 그 중에서 초대한 분 한 분의 정답은 이거예요. 스노든 얼굴을 잘 봐라. 점이 4개다. 제가 이분 초대했어요. 메일 보내서. 네. 정답이 한 줄이거든요. 점이 4개다. 한 줄인데 그래서 초대한다고 그랬더니 아침에 답장이 왔어요. 바쁘다. 한번 꼭 뵙고 싶네요. 어떤 분인지. 네. 그래서 그분은 오늘 안 오셨고, 근데 이분이 사실은 제가 이런 걸 받으면 궁금해서 확인해 봐요. 점이 진짜 4개인가? 맞아요? 4개? 여기 점이 오른쪽에 2개, 3개, 왼쪽에 하나 이렇게 4개를 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오답입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점이라고 할 수 없고요. 자세히 보면 쥐젖입니다, 이게. 연성 섬유종이라고 사진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이거 점이 아니에요. 사마귀처럼 나는 약간 그런 거요? 그렇죠. 일명 쥐젖이라고 하는 거죠. 점이 아니에요. 점은 3개. 오답 처리하였으나 재밌었어? 그런 분을 부른다든가 기발하거나 또는 기구하거나 아니면 대단히 열심이거나 아니면 아주 정확하거나 여하간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새벽 3시에 저희가 보냈는데 이렇게 20분씩이나 거의 다 오신 거거든요.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결심을 치르고 그리고 선고 재판이 한 번 더 남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판결이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피
스러운 엔딩이 가까우면 그때는 굉장히 큰 곳을 빌려서 아. 그날 온 사람들은 전원 다 총수님 쏘시는 건가요? 아니요. 뿜빠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뿜빠이로 처리하는 것으로 예약은 제가 하는 것으로. 네. 자, 오늘 마무리를 하죠. 그 세월호는 말이죠. 판결이 났잖아요. 1심. 네. 판결도 나고 생각해 보시면 수색도 끝이 났어요. 네. 인양하기로 했죠. 법안도 끝이 났습니다. 이게 마치 누군가 스케줄을 관리하듯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끝이 났어 이제. 그런데 이 세월호와 관련되는 그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 없었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 동원했나? 근데 아닌 것 같다는 네. 계속해서 남는 질문. 그래서 파파이스는 이 질문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